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김재영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지금까지 다뤘던 재난 이슈들을 테마별로 종합해서 정리한 스페셜 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후 이상 현상으로 갈수록 강도도 세지고 또 빈도도 잦아지고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요, 6월 16일에 방송했던 가뭄인데요. 지금 전 지구적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폭염까지 겹치면서 정말 전 지구적인 재난이 됐습니다. 가뭄의 원인부터 피해 대책까지 자세하게 다뤘던 2회 가뭄편 함께 보시죠.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전남으로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5.4mm로 평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9mm에 그쳤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년 5월 강수량 118.6mm에 비교하면 2.4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논밭 작물들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저수지와 논밭 작물들을 보며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완도나 신안 등 전남 일부 도서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4일에서 5일 동안 단수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가뭄이 요즘에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심각도에 따라서 이 행동 요령이나 대책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재난을 4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네, 뒤쪽에 나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저렇게 4단계로 나누어졌고요. 예컨대 태풍이 적도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반도에 있는데 우리가 뭐 노란색 민방위복이 있고 엄청나게 그 야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관심 단계, 제주도까지 올라오면 주의 단계, 점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재밌는 것은 이제 저런 한글을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색깔로 저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심각해지는 점점 단계인 거죠? 빨갛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절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의 통제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대책이나 행동 요령이 뭐 정해져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이 피해를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오롯이 사실은 모든 재난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책무이고 결국은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내가 어떤 사고가 화재가 발생하든지 지진에 발생하든지 하면 결국은 피해는 내 거지. 네. 결국은 재난관리는 줄탁 동시로 중앙정부나 국가와 그다음에 국민이 헌연일체가 되어줘야지 이거 내 생명을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참 많이 보는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의 가뭄 대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있습니까? 전 세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네네. 아프리카 케냐 가뭄 연구하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그 재난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이 좀 틀린데요. 예컨대 호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호주는 재난 그러면 산불 아니면 가뭄입니다. 걔네들은 그
그 재난 유형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재난인데 그중에서 가뭄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보다는 국민 스스로 하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 40년 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복된 이 재난에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재밌는 것은 중앙 정부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우리로 얘기하면 4대 강에 보면은 영산강, 금강, 한강, 유역환경청 각 유역환경청이 있거든요. 네네. 그 유역환경청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종을 뚫어 가지고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지하수도 언젠가는 고갈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는 양만큼을 빗물을 그대로 정수해서 땅속으로 내려가게 하는 네네. 그런 것을 정책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저희들은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잘 좀 대처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좀 잘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뭄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농민분들이잖아요. 네네네. 최근 이 가뜩이나 인건비도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유가도 올라서 농민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작황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농민분들의 시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남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양파 생산지인 무안. 이곳 농민들은 양파에 제대로 물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도 농사에 접한 지가 한 30여 년 되는데 수년 동안 해오면서 올 같은 가뭄은 제 농사 짓는 감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농가로서는 진짜 두 손 두 발 놓을 수밖에 없네요. 봄부터 가뭄이 이어지면서 양파의 크기와 수확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입니다. 구가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 한다면 우리가 한 200평에 한 250망 정도를 생각했는데 올 같은 데는 턱없이 모자란 200망 이하로 그 수준으로 농사가 지어진 것 같아요.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 역시 가뭄으로 인해 힘들게 심은 모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년 비해서 반 정도나 보고 예상을 하고 농사를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물 갖고 이렇게 심각해 본 일은 올해 처음이에요. 여기에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난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산물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 같은 채소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 양파 가격이 조금 올랐다 해서 농민들은 크게 이익 본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가뭄 피해 때문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떨어졌고요. 농산물 가격이 농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 싶으면 이거 수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앞으로 봄, 여름 평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피해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 중에 왕들이 그 광화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모든 것은 이 재난에는 짐의 부덕의 탓이요 했던 것이 가뭄 아니면 홍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대 이 과학 문명 사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또 어떤 곳은 기우제를 옛날처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영암에서 기후제를 실제로 지내는 게 최근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27일이고 2022년도에도 기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정책이 특히 이 홍수 가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재난에서 교훈이나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그냥 반복된 재난에 계속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우량의 피크로드는 굉장히 순간 시간당 강우량은 높아지고 네. 절대적인
강우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만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물을 4대강을 통해서 빨리 나가게 하는, 재난이 물폭탄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빨리 4대강으로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둬가지고 그 다음날 써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볼라벤, 덴빈, 삼바가 왔었던 한 해에 태풍이 5번 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해에 10월 달에 뭐 걱정했냐면 가뭄 걱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물폭탄에 우리는 그냥 바다로 보내버리고 이제 또 물이 부족하니까 가뭄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수지라든가, 네, 뒤쪽에 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일본 친구들이 보면은 일본 애들이 이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이 친구들이 알고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동 로타리라든가 또 광천동이라든가 광산구 일부 지역이 저지대가 상습 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밑이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 밑이라든가 혹은 그 공원 밑에다가 한 50m, 100m를 깊게 파가지고 거기를 텅 비워놔가, 콘크리트 텅 비워놔가지고 평상시 때는 그 위에 덮어가지고 인조 잔디 구장으로 운동장을 쓰지만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그 구에, 서구나 광산구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잉여물을, 빗물을 거기다 가둬가지고 나중에는 도로라든가 화단에다가 쓰는, 그걸 우리가 저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광화문 청사라든가 대치동에 얼마 전에 침수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좀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 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가뭄 재난은 저희가 뭐 도서 지역을 살펴봤지만 네. 도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 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광주 상수원 중 하나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50%도 되지 않고요. 풍암 저수지도 눈에 띄게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녹조가 심해지면서 환경 오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 왜 이런 가뭄이 반세기 만에 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전문가들은 열대 지방의 수온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바로 라니냐 현상인데요.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5개월 이상 수온이 낮아지는 이상 현상입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서태평양에 강한 고기압이 나타났는데요. 이 고기압의 반작용으로 저기압이 강해졌고, 또 그 반작용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강화되는 위치에 놓여서 비구름이 줄고 가뭄이 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라니냐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라니냐의 위력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서는 3년 연속 우기가 찾아오지 않아 40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인도는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달성하며 연일 4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이 나거나 강이 말라붙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남서부 지역은 12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대가뭄을 겪으며 저수지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글로벌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밀수출국인 프랑스는 고온 건조 날씨가 지속되면서 밀의 출하량이 급감하였고, 미국 또한 겨울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현재 50%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전례 없는 가뭄으로 맞닥뜨린 전 지구적 식량 위기로 국내에서도 점차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대재앙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 과거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미래 먹을거리로 이 선점해서 AI 중심 도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몇 차 산업 이 시리즈의 최고 마지막은 끝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농업입니다. 농업이요. 결국은 이 인류가 식량난에 허덕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잦아지면서 매년 여름철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산사태 원인 분석부터 안전 행동 수칙까지 심층 취재한 산사태 편 함께 보시죠. 산지 비탈면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휩쓸려 내려옵니다. 삽시간에 아파트 일대를 덮쳤는데요. 같은 시각 도로에서는 우면산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져 자동차 수십 대가 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흙과 나무더미, 자동차들이 뒤엉키고 흘러내린 토사가 아파트 4층 높이까지 차올라 16명이 숨지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엉망이 된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마스크 제조 공장. 밤사이 야산에서 흙더미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준공 2달 된 신축 마스크 공장이 힘없이 무너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 12억 원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도 5년간 5,078곳이 추가 지정됐는데요. 현재 광주 전남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남 2,362개소, 광주 75개소로 산사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산사태. 우리 지역에서도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담양 금성면에선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곡성 성덕마을에선 마을 뒷산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5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지금 산사태의 원인과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산간 지역은 당연하고 이 서울 우면산 같은 도심 지역에서도 산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주거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었을 때는 가능하면 주택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2차 사고죠. 전기라든가 가스 밸브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 기관에 반드시 빨리 이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 화면을 보시면 네. 이 산사태 주거 지역 근처에서 발생한 산사태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사태의 특징이 굉장히 도시에서 먼 곳이나 도시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산사태의 특징이죠. 네. 이 주거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은 정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재난 상황을 계속 청취를 하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나 가스 밸브를 반드시 잠그고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산사태라고 하면 흙이 떠내려오는 걸 상상하는데 나무도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창문이 다 깨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보통 대부분이 산 하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산 하부를 레드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곳이 숲세권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건축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재난 방지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지으지 않아야 할 곳에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계속 발생되는 거죠. 자, 주거 지역 근처에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자동차인가요? 예, 운전 상황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예. 네. 이렇게 순식간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차량을 덮쳤는데요. 뭐 피할 수 있는 겨를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론 이제 재난 현장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차량 밖으로 나오시는 것보다 네. 지금 영상도 보시다시피 차량 안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대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불과 몇십 초에 끝나기 때문에요. 네. 가능하면 저렇게 이제 산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좀 안정이 빨리 됐을 때 그때 탈출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산사태는 항상 낮은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사태가 일어난 곳에서 멀리 높은 산으로 우리가 이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물과 같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수압이 걸린 경우에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물이 오는 곳에 반대쪽으로 탈출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이 없는 반대쪽으로 문을 열고 탈출을 해서 네. 이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직각으로 해서 높이 가능하면 그 수평으로 그 산사태가 오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각으로 수평으로 이동하셔서 올라가셔야 되죠. 일단 옆쪽으로 피해서 올라가시는 게 그렇습니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요즘에 이 취미 생활로 캠핑이나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위험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캠핑 산행 시에는 그 산사태 예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을 보셔가지고 가능하면은 그 주의보라든가 경보가 있는 곳은 재난 원칙상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이제 굳이 가셔야 될 때는 저렇게 이제 산사태에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분들 외국 분들인데 잘하고 계신데 네. 지금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에 수평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탈출하고 계시잖아요. 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또 산사태가 심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발의 차로 좀 위험해서 좀 빠져나왔다고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부로 이렇게 대피하시는 거죠.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도 산사태 위험에 마주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뭐 흙이나 모래가 좀 떨어질 때 그때부터 대피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경사면에 갑자기 물이 나옵니다. 흙탕물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산사태의 징후가 있으니까 벗어나라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800m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붕괴되는데 단 50초였거든요. 800m가 50초 만에 내려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걸 그러면 100m로 환산하면 6.25초니까 우사인 볼트가 거기 현장에 있어도 생존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러한 산사태에 대해서 어떤 징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한 것보다는 위험한 곳을 레드존이라고 해갖고 위험한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예 강제적으로 도피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재난안전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즘에는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라는 것보다는 재난 현장에서 벗어나라. 빠져나와라 이 얘기시죠. 우리 선자병법에도 36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위험에서 회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 요령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산사태를 만났을 때 잘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중에 가장 큰 산사태는요, 바로 1년 전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에 발생을 했는데 광양에 있는 진상면 탄치마을 산사태였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했던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 산사태 사고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작년 7월 6일 새벽 6시 4분경 야산에 흙이 쏟아지면서 마을의 주택 2채와 창고 2동이 묻혔습니다. 당시 토사로 인해 무너진 주택 한 채엔 80대 여성 주민 1명이 매몰되었는데요. 9시간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작년 장마철에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집인데요. 지난해 산사태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골 구조물이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고 벽체가 절반이 파손된 채 남은 벽체만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꺼운 콘크리트 내벽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했던 산사태에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화장실이 이렇게 훤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화장실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강력했던 산사태는 당시 주민 2명이 잠자고 있던 안방까지 덮쳤습니다. 자칫하면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아찔한 산사태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삶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직접 전해주시러 여기 실제 피해 주민을 모시고 실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해를 본 이준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컨테이너 임시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십니까? 너무 좁아서 휩싸여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기가. 그러면 그 산사태가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시에 산사태 관련 민원을 4번이나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민원을 했었죠. 자기 집 뒤를 이렇게 파헤치는지 누가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집 뒤를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했는데도 시에서고 그 공사업주간에서도 아무런 지금까지도 말이 없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장마철을 앞둔 상황인데 또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또 저기서 산태가 올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태가 지금 오고 보면 현재 우리들이 움직일 데가 없는데 더 움직일 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하든지 그러면 우리를 딴 데로 이주를 시켜주든지 그러면 돈이라도 주면서 당신 어디가 살아라 한다든지 그걸 빨리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바라는 대책 여쭙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를 조금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속한 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주민들은 기약도 없는 임시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어느덧 2번째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양 진상면 탄치마을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광양 탄치마을 산사태였는데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글쎄 이제 원인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방금 영상을 보면서 조금 화가 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국가나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최소한의 재난 안전은 저는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많은 것을 부여해야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저 상태는 저는 관계기관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다. 네. 그리고 진정성이다. 지금 저 현장에 지금 이틀 동안에 단 이틀 동안에 355mm의 게릴라성 폭우가 왔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산사태는 저는 자연재난이 아니고 거의 90%가 인재거든요. 왜? 네. 그냥 산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355mm가 왔다고 하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행위 우리가 도로를 뚫거나 뭐 터널을 만들거나 뭔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 행위를 하면은 거기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네,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갔을 때 산사태가 더 잘 발생한다는 그렇기 말씀이시잖아요. 때문에 저는 인재라고 보는 것이죠. 네, 최근에 이런 산사태 빈도도 참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피해 유형도 또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학적인 특성,
우리가 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고요. 네. 또 기후학적으로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폭우, 물폭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콤비네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산 아래 항상 산 꼭대기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산 중간은 소위 얘기해서 국토교통부가 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가 급경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는 산 꼭대기와 중턱에서 하는데 거기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관장을 하고 있고 정작 재난이 생기는 것은 이곳인데 이 산림청과 국토부와 지자체와 이 행정안전부가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어져야 돼. 이 재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인은 상부에서 발생하고 피해는 하부에서 받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일벌백계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시스템을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처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사태 역시 피해 발생 전에 예방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산사태는 대체 언제 또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평범해 보이는 산. 조금씩 흙들이 흘러내리더니 잠시 후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집어삼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내린 토사 더미. 주택들이 종이장처럼 쓸려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리는 산사태. 그 전조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5도의 급경사에 1.5m 두께로 토지를 쌓은 뒤 시간당 50mm의 폭우를 퍼부었습니다. 5시간 경과 후 경사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3시간이 지나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흙탕물의 양이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흙더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이런 새굴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사 유출이 발생을 한다든가, 바람이 그렇게까지 막 부는 건 아닌데 얘들이 나무가 막 심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잡고 있던 흙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돌멩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많이 굴러 떨어져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흙입자들은 본래 수분이나 식물 뿌리의 힘을 통해 결석됩니다. 하지만 폭우나 진동, 산림 훼손으로 인해 그 결속력이 떨어지면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산림을 파괴하고 땅에 잦은 진동을 유발하는 난개발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택지 개발과 도로 확장 등으로 산림 면적이 계속 줄고 있어 산사태의 위험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산사태 경보 시스템은 산림청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네. 산림청에서 만든 산사태 예측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상청의 강우 자료와 권역별 산사태 토양 함수 지수를 가지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단위로 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보 시스템에도 반드시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국지적인 그 지역의 산사태를 발생할 수 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과거에 기상청에서 기상청 운동회 한 날 비가 왔다 온 것처럼 굉장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 자료로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 행동 요령 짧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재난은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또 재난에 대한 예산이 충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안전하려면 돈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안전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진정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재난 방송이나 뉴스를 항상 켜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산림재해 어플을 까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렇습니다. 예, 같습니다. 예, 예. 이 어플을 깔면 어떤 정보들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기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시적으로 배수로나 피난로를 확보를 해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디로 피난을 갈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룰 자연재난은 폭염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심각성과 예방 대책을 다룬 폭염편도 함께 보시죠. 손에 있는 개미를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자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3초 만에 타 죽습니다. 자연 발화한 가로수에선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49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찾아온 중국의 모습입니다. 영국에선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으면서 선로가 뒤틀린 것도 모자라 불이 붙기도 하고 스페인에선 폭염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그치지 않아 7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유럽 내 사망자는 무려 2,200명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 재난, 그 원인으로 블로킹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고기압이 대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뜨거운 공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후 현상인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더운 공기를 서유럽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는 저기압. 그런데 유럽 대륙엔 거대한 고기압이 머물고 있어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이 발생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폭염을 부르는 이 블로킹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웠던 10년 정도를 꼽아보면 최근 몇 년 안에 지금 다 몰려있는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강한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 중국과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는 상황. 8월부터는 더욱 극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지금도 정말 더운데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더 끔찍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폭염 같은 재난을 알리는 이 폭염 재난 같은 걸 알려주는 이 경보에, 재난 경보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충주시에서 정말 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폭염 경보를 알렸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재치 넘치는 사진으로 폭염 경보를 알렸는데요. 정말 저희가 이 재난 경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기가 좀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유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 재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 전달이거든요. 약간 주제에 벗어난 얘기지만 과거에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었을 때 192명이 사망을 했지만 실제로 화재가 난 그 객차에서 그 사망자가 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 측에서 오는 열차에다가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화재가 났으니 오지 말아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반대 측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화재가 번져서 192명이 사망했거든요. 이 재난에서 정보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데 충주시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요즘에 또 유행하는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요즘에 유행하는 것들을 기억에 남게 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이 우리 언론에 좀 문제가 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지상파 역시 끊임없이 방송을 하면서 밑에 자막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도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 방송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방통위 관계자분들이라든가 방송 관계자 되신 분들은 이런 쪽에 보다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예상 같은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환들은 왜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질환은 야외에서 장시간 직사광선을 오랫동안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나 운동을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 몸의 체온이 조절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신 것을 온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개 이제 온열 질환 종류에는 열 부종이라든지 열 실신, 열 탈진, 그다음에 열 경련 같은 증상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질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온열 질환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수분을 잘 섭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시더라도 주기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는데요. 두통이 생긴다거나 약간 추운기가 드는 오한이 든다거나 메스꺼운 증상들이 있게 되면은 즉시 하고 있는 작업을 중단하시고 이분들에게는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옆에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빨리 환자를 그늘진 곳으로 옮기게 되고 옷을 벗기고 가장 아주 차가운 물은 아니지만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이런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휴식입니다. 주기적인 휴식을 하게 되어서 중추신경의 기능을 계속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수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면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8월 1, 2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5시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작업을 하신 분들은 항상 온열 질환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인 휴식과 수분 섭취가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폭염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분들은 아마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야외 노동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폭염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에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광주 서구에 위치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기만 해도 참 더운 날씨인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장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제 셔츠가 완전히 젖을 정도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시멘트와 철근 등 여러 자재로 인해서 그 열기로 정말 찜질방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특히 작업을 위해 옆쪽에 보시면 깔아놓은 철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말 불판과도 같습니다. 미리 올려놓은 이 온도계에는 41도가 넘는 온도까지 치솟았고요. 바로 옆에 미리 올려놓은 초콜릿이 완전히 녹아서 형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판에 눌러붙었습니다. 이러한 찜통 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야만 하죠. 일하는 건설 노동자분들의 고충이 정말로 클 것 같은데요. 공사 현장에서는 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석철 현장 소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서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광주 도시철도 공사는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현장은 현재 토공 부착 공사와 흙막이 공사, 구조물 공사가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건설 노동자들께서는 주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계실까요? 근로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모, 안전벨트 외에도 개인보호를 철저히 착용하여 작업에 임해하고 최근 무더위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계속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위로 인해서 이 작업의 능률까지 떨어질 뿐더러 온열 질환까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서 특히 폭염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설 현장은 대부분 실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로도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고 최근 타 현장에서 온열 환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보도되고 있음에 따라
근로자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시고 또 조치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 현장에서는 폭설기 이전에 안전관리 대책 매뉴얼을 사전에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폭설기 3대 안전수칙인 물, 그늘,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기에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둘째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내에서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 소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이 되면 더욱더 무더위가 심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선 더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서구 건설 현장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는 워낙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폭염에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이 온열 환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온열 환자 사망자 중에 10명 중 7명이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근로 현장에서 35도 이상이었을 때는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사실은 권장 사항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네, 강제가 없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또 방금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금 방금 그 영상에 있는 그 건설 회사는 굉장히 베리 나이스한 현장이에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네. 잘하고 있는 현장인데 8월 18일부터 오는 8월 18일부터 지금 모든 현장에 이 휴게실을 아까 전에 그 냉방이 돼 있는 컨테이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과 공사 규모가 큰 건설 현장 전체 건설 현장의 6%만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서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나느냐 중국집에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느냐 구조물이 크다고 해서 어떤 현장이 크다고 해서 사고가 뭐 더 나고 조그만한 데가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법들을 좀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이 폭염 역시 중대재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고 뭔가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몇 가지 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러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일단 25도에서 27도가 넘어가면은 공사를 중지한다라고 하는 최고 온도법이 요즘에 논의 중에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7도 이상이 되면 야외 이 근로를 하지 말게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제일 재밌는 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웁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제가 또 그 재난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한증막 들어가듯이 그냥 얼굴이 확 뜨거워질 정도로 엄청 뜨겁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이 온열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가장 더울 때 낮 12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반 동안은 모든 특히 그 야외 건설 근로자라든가 경비하신 분들 혹은 그 배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아예 노동을 못하게 해놨죠. 네. 만약에 그걸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의 벌금이라든가 영업 정지까지 시키니까 네, 굉장히 규제를 정말 강하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강하게.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더워진다면 이렇게 규제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폭염이 좀 상시화되고 토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반도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점점 아열대성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태계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상 변화로 인해 올해 국내에서 사라진 꿀벌만 80억 마리. 반면 국내 농작물 재배의 꿀벌 의존도는 증가하면서 우리가 즐겨 찾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의 생산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바닷물도 끓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8일 전남 5개 해역의 수온이 29.7도까지 도달,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18년보다 수온이 1도 이상 높은 상황인데요.
전복, 우럭 등의 폐사로 인한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액화산소나 브로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고수온 방제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수온이 높아서 아마 폐사가 좀씩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반려동물들도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사람보다 몸 위치가 지면에 가깝기 때문에 폭염 속 체감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특히 달궈진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거나 털 때문에 열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6월 한 애견 호텔에선 34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도 없이 방치된 대형견이 죽기도 했습니다. 폭염은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극단적인 더위 속에 노출될 경우 뇌졸중,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자외선은 피부암 발생률을 높이는데요. 또한 약물남용, 불안장애, 정신분열증을 유발해 여름철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은 온열 질환 발생률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내에도 폭염이 상시와 토착화되며 관련 피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생명, 재산 피해를 막을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왔지만 이 모든 재난이 그렇듯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좀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지금 더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서울시 열환경 지도를 보시면 네. 강남 3구에 비해서 영등포라든가 종로, 성북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더위 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건축물에서 또 냉방을 많이 한 곳은 더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못하는 경우에는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더 더운 거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좀 식히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제가 자꾸 이 시간에 얘기하지만 재난 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 그 어떤 행정보다도 재난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급격한 그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녹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고층 건물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한 번 데펴지면 저녁에 식혀지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가마솥이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광주에 녹지 총량제를 두어가지고 도시 전체 중에 공원이라든가 녹지는 일정 규모 이상 반드시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짓더라도 녹지를 최소한 확보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광주 남구 효천 일지구 임종교에서부터 서구 매월동에 이르는 소위 그 바람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열섬을 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보면 3차 세계 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인류한테 물 때문에 생길 거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광주광역시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면은 뭐예요? 백운동이라든가 광천동이라든가 광산구라든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된 거 걱정해 가지고 무조건 배수할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 밑이나 공원 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엄청나게 큰 저류조라고 해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 때 비 왔다가 엄청난 폭우가 오면 홍수를 대비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그것을 빼서 어떻게 돼요? 도로라든가 이런 곳에 뿌려서 식혀주는 네.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니까 비가 오면 물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가둬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광주광역시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이것들을 도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렇게 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좀 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한 기상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KBC 현장 리포트 날은 기후재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시청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예방책에 대해서 심층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